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서비스 600여 개 중 30여 개가 우선 복구됐습니다. 관리원 전산실도 순차적으로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상화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영 기자, 구체적인 복구 현황 짚어주시죠. 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제 자정을 기준으로 멈췄던 행정서비스 647개 가운데 39개가 복구됐습니다. 우체국 인터넷 예금과 행정 핵심인 모바일 신분증 신원 확인 부분이 복구됐습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 신규 발급은 아직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 심사 분석 영역과 함께 사회복지 쪽은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이 각각 복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복지로 등 주요 행정 서비스는 여전히 온라인 접속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우편 업무도 일부 이용이 불가능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지연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안부는 국민안전과 재산,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복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감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소방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이 무정전 전원장치용 리튬이온 배터리였던 만큼 수사당국은 화재 원인이 노후화에 따른 배터리 요인인지 아니면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작업자 실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이상 유무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에 실시된 배터리 정기 점검에선 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화재 피해가 덜한 네트워크와 보안 장비가 재가동됐고 전산실 시스템도 순차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입니다. 보도국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이번 화재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던 화장장 예약 시스템도 멈춰섰습니다. 문의 전화가 폭주하면서 전국 화장시설 곳곳에서는 24시간, 24시간 전화 예약 상담을 받기로 했지만 이용자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화장시설입니다. 먹통이 된 온라인 예약 시스템 대신 모든 화장장 예약을 전화 상담을 통한 수작업으로 바꿨습니다. 예약이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전산이 망가져서 안 되세요. 그래서 지금 유선상으로 지금 예약 도와드려요. 화장시설 측은 24시간 접수 상담을 위해 근무조까지 편성해 비상근무에 돌입했지만 갑작스런 예약 시스템 붕괴에 시설 측은 물론 이용객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불편이 있죠. 인터넷에서 다 등록하고 정보도 주고 하는데 안 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포털 복지로도 멈춰섰습니다. 복지부 측은 지난 25일 대부분의 복지급여가 이미 지급돼 당장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동안 온라인으로 가능했던 신청 업무와 증명서 발급을 위해선 주민센터를 찾아야 해 현장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휴대폰으로 많은 일들을 업무를 담당하는데 교육부가 운영하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도 장애가 이어지고 있어 교육 현장의 혼선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네, 국가정보전산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사태 이후 전산망 보호 작업을 게을리했다며 전 정부 책임을 거론하고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2년 전 발언을 소환하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신속한 복원을 주문했습니다.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전 정부 책임을 지적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하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년 전 전산망 마비 사태 후 윤석열 정부가 후속 조치를 제대로 안 해 사태를 키웠던 겁니다.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카카오 배터리 화재 이후 민간에겐 재난복구 시스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도 공공기관은 이중화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그런 이중화 작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 국민의힘은 그런 식이면 모든 게 전 정부 책임이라며 언제까지 전 정부 책임으로 미룰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2년 전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하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 책임론을 폈습니다.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지난 2023년 정부24 온라인 서비스 중단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를 지적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합니다. 대통령실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며 장관 경질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정부 전산망 장애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5층 전산실에서 리튬 배터리 지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추정입니다만 화재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서버실 그리고 UPS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뭐 배터리 이상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한정해서 추정해 볼 수는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 화재가 발생했던 당시가 이 배터리들을 이제 이전하는 네. 이런 이제 공사 작업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배터리 자체에 대한 이상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하나의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설 과정에서 충분히 안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에서 전원을 이제 분리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 또 전원이 차단되면서 배터리의 이상을 가속해서 화재로 또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 분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해당 배터리의 제조사가 보증하는 내구 연한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내구 연한을 1년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의 노후화가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될 수도 있는지 여기에도 궁금증이 생겨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배터리가 정상적이다 하더라도요.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이 내부에 이제 파티클이라고 하는 금속 입자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안에 전기적 이상을 초래해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내구연한 이제 이번에 네. 화재가 발생한 이 배터리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더 지난 이런 상태였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이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건 제조사에서 네. 일단 본인들이 보증하는 기간에 이 내구연한을 말하는 거고요. 법적으로 뭐 교체 의무가 있다거나 이런 이제 내구연한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보증 기간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뭐 더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보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이러한 부분들 내구연한의 어떤 이제 이 준수라든지 혹은 또 주기적으로 이상 상태에 대한 확인들 이런 네. 것들도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자원 화재로 인해 이제 가동이 중단된 온라인 행정 서비스 총 647개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중에 39개만 이제 복구가 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화재가 발생하고 나흘이 지났거든요. 복구가 생각보다는 늦은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사실 주말 저녁 때 화재가 발생을 했고 한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금요일 저녁이었죠. 평일 같았었으면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정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혼란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나마 복구가 가능한 시간적인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많은 시스템들이 바로 복구가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39개 정도밖에 복구가 안 됐다는 지금 이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복구가 이렇게 더딘 이유는 사실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는 백업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복구가 돼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 네. 정상 상태로 가는 데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지금 현재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항원 항습 기능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 것들은 기능을 복구한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이런 냉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들 또 그리고 또 이런 이 서버라든지 복구가 가능한 이런 환경적인 부분까지 정비가 되려면 좀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복구에 이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시스템 이중화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본원의 데이터가 대구와 광주 분원에도 저장돼 있다고는 하는데 행정 시스템 정상화와 이제 뭐 상관이 있는 건가요? 예,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께서 불이 났으니까 이 데이터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데이터들에 대한 백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뭐 이를테면 예. 대구라든지 광주 쪽에 이제 따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과 앞서 말씀드린 예. 실제로 이제 복구해서 기능이 정상화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은 이제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순히 데이터만 있다고 해서 가동이 가능한 건 아닌데 다만 문제는 이런 거죠.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단순히 데이터만 이중해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을 예. 했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국가의 행정 업무들 또 일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업무들이 다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데이터 저장이 아니라 기능을 연속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준비 또 그리고 대비가 좀 더 충분히 필요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부터 당장 월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업무가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각종 공공기관 민원 처리, 뭐 금융 서비스, 월연 대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중단된 행정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올해 추석 예. 연휴가 낀 이번 주가 이제 그렇죠. 시작되면서 사실 예. 이제 물류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중될 텐데요. 지금 우체국 택배 업무는 아직까지는 복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업무는 일부 이제 복구가 됐다고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네. 다만 택배 업무가 마비되면서 사실은 평상시보다도 훨씬 많은 물류라든지 택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반 국민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정부 24 사이트 혹은 또 네. 무인 민원 발급기 가장 생활 속에서 많이 그렇죠. 쓰시는 것들 또 그리고 은행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이 관련된 서류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아직까지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서 사실 긴 연휴 앞에 굉장히 이제 업무들이 많이 집중되는 이번 주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행정 시스템 마비 사태 3년 전에 발생을 했었잖아요.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좀 비슷하다, 닮은 점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산망 마비를 미리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보세요? 부분은 좀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 2022년도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민간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또 많은 국민분들께서 이런 피해들이 겪게 됐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고 또 네. 백업 시스템 또 복구되는 과정들이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이제 사회 재난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됐다라는 부분 또 그것도 단순히 민간 기업에서 반복된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민간에 강력하게 보완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민간의 엄격한 기준들을 적용하는 이런 네. 부분들의 이면에는 네. 스스로 국가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는데 백업 시스템들 이런 것들은 또 백업이 바로 안 된다면 임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복구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들을 갖추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더 게을리하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 발생한 사고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앞서 이제 인터뷰에서도 했지만 사실 뭐 이전 정부의 상황들 뭐 이런 걸로 사실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당장 정부의 기능들은 연속성을 갖춰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사고는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쯤 정상화, 복구가 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언제쯤이 정상화가 되고 복구가 완전히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뭐 복구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사실 네. 이제 복구될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백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그렇죠. 가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복구가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요. 지금 화재가 발생한 이제 이 관리원 자체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의 서버들도 지금 다 다운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화재로 인해서 손상이 된 부분들이 이제 항온 항습 기능들, 그래서 다른 쪽에 있는 이런 전산망들이나 시스템들이 가동됐을 때도 적정한 온도라든지 환경들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다운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이런 항온 항습 기능들이 어느 정도 빨리 복구가 된다면 다른 곳들의 이제 기능 정상화도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텐데요. 다만 이제 화재로 소손된 부분들이 단순히 항온 항습기 그것만 교체하면 되는 건지 또 예. 내부의 여러 가지 통신망들이 또 사실 연기라든지 또 이를테면 내부에 소손이 되면서 또 선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서 혹시라도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기 자전거나 항공기 내에서도 배터리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 수 있는 게 정부 전산망이 너무 취약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예,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예. 저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소형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들은 사실상 물로 꺼도 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징후가 있습니다. 뜨거워진다거나 발열이 난다거나 혹은 또 여기 이제 오프가스라고 예. 하는 연기가 난다고 해서 잘 관찰하시면서 이상 상황이 있을 때 빨리 조치하실 수 있다면 사실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전기차라든지 또 이를테면 PM이라고 하는 개인 휴대용 이동 장치 예. 같은 경우는 하부 충격이라든지 또 변형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를 잘 하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정부 전산망의 취약성, 이렇게 이제 화재로 인해서 전산망이 마비되는 한마디로 물리적인 어떤 피해에 의해서 마비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뭐 해킹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공격,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원인이야 어찌됐든 간에 정부의 기능, 또 국민들이 네. 생활하면서 필요로 하는 이런 여러 서비스들이 끊김없이 작동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위험 요인에 따라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할 건지, 또 필요하다면 시스템들을 완벽하게 미러링하는 물리적, 공간적으로도 불리하지만 사실 기능적으로도 바로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들을 갖춘다든지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어떤 대란도 일어나지 않고 조속히 복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표결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4박 5일 동안 이어진 여야 간의 무제한 토론 대결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위헌적 악법이라며 12시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입법권에 방망이를 주어주는 순간 대한민국의 권력 기반 그리고 법치주의는 조금씩 금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미 균열을 보이고 있죠. 국회 증감법은 어제 저녁 8시 11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위원회가 활동기간이 끝나 해산되더라도 추후 위증한 사실이 밝혀지면 고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위원회 활동기한 종료로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에서 법사위 의결을 통해서 법사위원장으로 고발 주체도 국민의힘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보다 우위에 있게 됐다며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 뒤인 오늘 저녁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4박 5일 국회 무제한 토론 대결은 오늘 일단락됩니다. 국회는 26일부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상임위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왔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 대구에 이어 어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여권의 사법부 압박과 법안 일방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사법 파괴라며 강하게 성토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고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시청역 앞 8개 차로를 메운 시민들이 사법장악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야당 학살, 사법 파괴, 이재명 정권 심판하자! 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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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의 서울 장외 집회는 시청 앞에서 숭례문까지 여러 차로를 통제하고 진행됐습니다. 지난주 대구 집회에 이은 2차 장외투쟁은 국민의힘 추산 15만 명, 경찰 추산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반상에 오른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독재의 단계를 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사법부, 입법부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을 내쫓으려 하는 건 군부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사법부 시스템을 보존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고 독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범죄자 주권 정부가 범죄자 편한 세상을 만들려고 검찰을 해체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입니다. 두 차례 장외 집회를 마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비롯해 당분간 국내에서 대여 투쟁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정현입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지금 앞서 리포트로도 봤는데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갔습니다. 주말 사이에 여야 대치가 더 강해진 모습인데 지금 국회 안에서는 필리버스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도 확인해 봤더니 무제한 토론 첫 번째 주자인 김은혜 의원이 11시간째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이 필리버스터 닷새째인데요. 지금까지 검찰청 폐지법, 그리고 방통위 폐지법, 상임위 명칭 변경법 이렇게 3개 법안이 통과된 상태고 오늘은 국회 증언법이 대상입니다. 골자는 국회 특위 활동이 끝나더라도 증인의 위증 혐의가 발견되면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한덕수 전 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의 위증을 노리고 발의된 법안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위헌 논란이 일어서 소급 적용 조항 빠졌습니다. 야권에서도 위헌이라고 비판을 했었던 소급 적용 내용이 빠진 거면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렇게 저항할 명분은 좀 줄어든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마냥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민주당은 소급 조항을 빼는 대신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민주당도 소급 조항을 뺀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힘 때문이라기보단 법적 안정성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중간법 수정 논의가 나온 배경이 뭔지. 국민의힘의 의견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당내에서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법을 이렇게 만들면은 예를 들어 그거에 대해서 이원이라든지 이런 시시비비가 걸릴 수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야권에서는 굳이 국회의장 명의에서 법사위원장 명의로 바꾼 건 계약이고 다수당 횡포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 수정안의 핵심 내용이 이 두 조항인데요. 모두 문제라는 겁니다. 원래는 위증 혐의가 발견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이 되는데 첫 번째 조항 보면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적위원 과반수 연설에 따라 위원 이름으로 고발되도록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장이 고발을 기피하면 의원 이름으로라도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 소수당으로서는 제적 의원 과반을 얻기 힘들어서 고발이 힘들다 이런 논리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선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유상범 의원 즉각적으로 다수당이 모든 고발권까지 독점하겠다는 횡포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현재 17곳 상임위 중에서 대부분 민주당이 과반인 상황입니다. 별도로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 여야 원내수석 사이에서도 일부 소통은 있었다곤 합니다. 소급 처벌 부칙을 빼는 대신에 필리버스터 중단 등을 요청했다는 건데 세부적인 수정안 내용 협의 없었다고 합니다. 야당은 상의도 없이 수정안에 다수당이 고발을 독점하는 개항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폐지 법안도 통과가 됐잖아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뭐 구멍이 숭숭 뚫린 치즈 입법이다, 사형이다 이렇게 강한 말을 쏟아내면서 중요한 건 향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어요. 네, 방통위나 방미통위 이 역할이 비슷한데 본인 한 명을 축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런 논리인데요. 실제로 방미통위 법조항을 보면 방통위 공무원들이 모두 방미통위 공무원으로 승계가 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렇게 작은 단서 조항 붙어 있습니다. 정무직은 이진숙 위원장 한 명뿐입니다. 예.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에 위배되고 탄핵이나 대통령의 인사처분이 아니고 새로운 법으로 신분 박탈을 시키는 건 헌법에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면서 나선 방송사법이었는데 실제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가 정부 여당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걸 막겠다. 방미통위를 신설한 거지만 방미통위나 방통위, 위원 구성부터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미통위 7인 체제로 변해도 여권 우위는 그대로다 이런 설명입니다. 방통위 5인 체제에도 3대2 구도로 여권이 우세했었는데 방미통위 7인 체제에서도 4대3 구도로 숫자만 늘고 여권 우위 구도 그대로다 이런 비판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방미통위 위원들 선임 과정에서도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4박 5일 필리버스터 마무리되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난 정상회담 이후 38일 만이고요. 예. 그리고 내일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황이라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에 다음 카드인 탄핵 소추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인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만방자하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를 포함해 4개 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무죄 의견을 냈던 오경미 이흥구 대법관도 사법부의 고유한 재량 사항이라는 등의 불출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청문회에 출석했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사법부 독립 등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대법관들이 자기의 명운을 걸고 기록을 열심히 보기 마련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가 마지막 기회라며 재차 압박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특히 증인으로 채택된 법관 10명 중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6명이 불출석 의견서를 낸 데 대해 오만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출석 의무가 있을 때는 불출석 의견서가 아닌 사유서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 옳지 않은 일인데 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겁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삼권 분립 우려에도 대법관 증언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검찰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15명이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을 폐지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과 범여권이 밀어붙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 동호회를 비롯해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이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정부조직법은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헌법이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확히 규정한 만큼 검찰청 폐지는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동호회는 검찰 출신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명박 정부 시절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입장문에는 김종구, 송정호, 김경안 등 전 법무부 장관 8명, 송광수, 김종빈, 한상대 등 전 검찰총장 7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개정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면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열릴 내란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3617 명찰을 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7월 특검에 재구속된 뒤 재판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2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엔 출석했습니다. 예,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60년 12월 18일. 이어진 보석신문에선 1.8평 공간에선 생존 자체가 힘들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조사에 응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18분가량 직접 발언했습니다. 보석을 허용해주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1차 공판 기일에도 불출석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재판부 고심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오전 10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재차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 총재는 구속된 다음 날인 24일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는 4시간 반 만에 중단됐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감찰뿐만 아니라 징계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검사가 나와 있고 검찰총장이 나와 있는데 법률을 고쳐서 검찰청을 해체하는 것은 위헌적인 겁니다.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으니까 범죄자 편한 세상 만들려고 검찰청 해체하는데 여러분 이거 함께 막아야 합니다. 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야당 목소리까지 같이 들어봤는데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까지 입장문을 내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이게 입법권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법안 공포 시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힌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헌재로 가는 거예요? 일단 어떤 형태로든 헌재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동우에 역대 검찰총장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한이 있느냐? 뭐 이 부분은 이제 요건상 다툼이 여전히 있지만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뭐 국민이 제기하든 아니면 검사들이 제기하든 헌법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위헌의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이제 위헌 여부를 떠나서 이건 뭐 자명하다고 좀 판단하는데 굳이 그러면 이렇게 왜 몰아붙이느냐? 검사가 역할하는 기관들은 꽤 있습니다. 지금 특검도 있고요, 특별검사도 있고, 상설특검도 있어요. 그 특별검사는 정적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두고 오히려 본인들을 수사했던 경험이 있는 검찰을 안락사시키는 법이거든요. 자, 이거는 저는 혁명적 입법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렇게 가는 것은 국회 권력의 남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 권력에 대해서 통제 수단을 마련할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아니 검찰청 같은 경우에 있는 자들을 수사하거든요. 반부패 수사가 주된 수사 영역입니다. 그럼 반부패 수사 관련돼서 국민적 관련성이 누가 있습니까? 나머지 보안 수사 내지 통제 이런 부분은 왜 없애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혁명적 입법이다, 위헌 소지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든 헌재로 가게 된다면 인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낮다고 봅니다. 일단 검찰 동우에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요. 그러니까 헌법 소원의 요건은 직접성, 뭐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직 검사였다는 것만으로 침해되는 기본권이 뭔지도 확인할 수가 없고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현재에서 침해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데다가 내용으로 봐도 이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게 헌법 12조, 16조.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과 관련된 검사가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걸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이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법 절차 원칙을 정한 것이지 검사의 직무를 또 기능을 헌법상 규정해 놓은 조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89조도 국무회의 심의권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어떤 제한, 이걸 헌법적으로 명시해 놓은 거고 거기에 검찰총장이 중요 인사로서 열거돼 있는 것뿐이지 검찰청을 헌법상 기구로 화해서 규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헌법상 기구라는 거는 법원, 국회, 정부, 또 선관위, 감사원과 같이 헌법의 그 설치와 기능이 명시적으로 정해진 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조항에 검사나 검찰총장이 명시하고 있다고 해서 헌법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폐는 법률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이 정부조직법 이후에 중수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주장 자체에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이 아직 침해되지도 않았고 발생하지도 않았고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는 정말 뭐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다만 이런 위헌 소지가 크다라는 목소리가 뭐 검찰총장, 역대 법무장관뿐만이 아니라 일선 검사들에게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런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 징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 행위에 대해서 의견은 가질 수 있고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만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지금 특검에서의 복귀를 원한다는 등의 여론을 조성하고 사실상 직무를 해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 유기죠. 이건 징계 사유가 해당되면 명백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본인의 어떤 입장을 개진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검찰직을 사직한다거나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 영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검찰직을 유지하면서 조직적 저항을 하는 것은 명백히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야권과 법 쪽에 검찰 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가 됐고요. 다만 남아있는 건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더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검찰이 폐지되는 것까지는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남겨놔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검찰의 모든 수사권은 박탈해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입장들을 계속 고수
제출을 하고 있지만 보안 수사 요청권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형태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안 수사 요청권이라는 것은 경찰에게 어떠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강제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경찰에서 고의적으로 수사를 미진하게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을 누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제어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안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경찰이 똑같은 권력을 갖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과정은 아마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안 수사권 문제의 핵심은 결국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점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검찰개혁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TF를 둬서 아마도 이 보안 수사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담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사실 진보 진영에 있는 법조인들도 상당히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고요.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이 보안 수사권이 없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언급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저는 국무총리 산하 TF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조직법 개편안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도 17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법안은 저는 치즈 법령 또 표적 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치즈 법령입니까? 너무나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위성 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건과 망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꼼수는 중단해 주길 바랍니다.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송통신위원장답습니다. 와인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조직법 개정안 구멍이 숭숭 뚫린 치즈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통위원장답다. 와인까지 드셔라. 이게 진짜 먹는 치즈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비판을 귀등으로도 안 듣겠다라는 얘기인 건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눈물겹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진숙 위원장, 그러니까 국내심이 아니면 전 정권에서 임명한 위원장이겠죠. 이진숙 위원장을 저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의 결실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비판점은 그겁니다. 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인가 하여튼 이 위원회가 새로 생겼는데 이 위원회가 생기면서 규율할 수 있는 대상도 구멍이 뚫려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이제 방송통신 이 분야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걸 설계했는데 실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식의 위원장을 내쫓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제도적 틀에서 내쫓아야 되는 것인데 탄핵을 하든지요. 그 탄핵이 기각됐죠. 아니면 정말 용기 있으면 대통령께서 직권 면직을 하면 돼요. 그 정도 도저히 방송통신위원회에 앉힐 뿐이 아니다 그러면 그럼 직권 면직하면 되는 것이지 법을 만들어서 쫓아낸다. 이거는 쫓아낼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회가 남용을 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고두고 아마 큰 흠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이 되면은 헌법 소원에 나서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검찰청 폐지에 이어서 방통위 폐지를 두고도 이러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헌재로 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렇죠. 일단 위원회 이름은 바꾼다라고 합니다만 간판가리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디어라는 글자를 더 넣으면서 실질적으로 기능은 유료 방송 정도만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이진숙 위원장이 이것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지금 민주당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김현 의원 이야기도 봤습니다만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많은 분들께서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나무라는 듯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진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하나씩 증거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을 축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방송 장악을 지금 민주당과 여당 정부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 방송법이라는 게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KBS, 연합뉴스, YTN 여기에 있어서도 사장과 임원진들이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KBS 박장범 사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헌법소원을 낸 바가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하고 있는 법안들이 이런 형태로 헌법재판소로 가고 있다는 거, 정치의 사법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당으로서 적절한 짓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국민들의 공론화를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기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헌법소원 위헌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이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 보장 그리고 이 법을 통한 면직이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요. 정무직 공무원은 헌법상 신분 보장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률의 폐지에 의해서 직이 사직되는 경우에는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것은 자유의사지만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추훈 부의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통위 이전에 방송이었거든요. 방송위가 2007년에 이 법이 개정돼서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법을 개정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방송위원장 조창현 위원장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던 분이거든요. 임기가 1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법으로 바뀌면서 자동 면직됐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방송 관련 조직을 바꾸고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것 자체가 그로 인해서 자동 면직된다고 해서 이것을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 자체가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한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트럭을 몰고 교회로 돌진한 범인은 신도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뒤 방화까지 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화염에 휩싸인 교회 지붕 위로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현지 시간 28일 미시간주 그랜드블랑에 위치한 모르몬교 종교시설에서 총격과 방화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예배가 한창이던 오전 시간 40대 남성이 픽업 트럭을 몰고 교회로 돌진한 뒤 총격을 가하고 이후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e then exited his vehicle, firing several rounds at individuals within the church. There was a fire that occurred, and we believe that was deliberately set by the suspect.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망한 범인을 포함해 적어도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교회 내부 화재로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미네소타주 성당 총격 사건에 이어 또다시 종교시설이 공격 대상이 되면서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I know there had been some church shootings like recently in the news, but like the fact that my hands are shaking, like it's 10 minutes down the road from where I live, my home.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독교인을 겨냥한 또 다른 표적 공격이라며 미국에 퍼진 폭력의 유행병을 즉시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아주 뜻깊고 유쾌한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대회 시상식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 문화재를 직접 변신해보는 국중박 분장대회입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경주 황호동 금기거리를 온몸으로 재현한 팀이 1등을 차지했는데요. 이외에도 서봉총 금관, 석조 약사불 좌상 등 다양한 우리 문화재가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정말 재밌는데요. 신선한 아이디어의 대회였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널리 알리면서 재미까지 챙긴 행사였는데요. 수상작이 온라인으로 먼저 공개됐는데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개성 넘치는 참가자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인간 호작도 팀은 일본인 3명으로 구성돼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참가자들 모두 우리 유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네, 세대와 국적을 뛰어넘는 자랑스러운 축제의 현장이었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9월의 끝자락 오늘도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서울은 오늘 아침 16.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5도 선까지 올라서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오후 한때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약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출근길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은 짙은 안개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대전 25도, 청주와 대구 26도, 부산 27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일교차가 크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개천절인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